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을 겪어도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 탓에 저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늦게 나온 덕분에 배가 엄청 고파서 맛있게 먹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사라졌고 짜증이 사라진 자리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습니다. 저는 평소 약속에는 늦는 걸 싫어하고 상대방이 늦을 때도 눈치를 주는 편이라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해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얘기하자 친구는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 구경 좀 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근처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 좀 둘러봤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 봐봐, 멋있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나 화법을 씁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건성으로 그렇겠네,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위로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감해주는 일밖에 없지만 나한테 말해서 내 기분이 나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을게. 이런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긴 얘기라도 끝까지 듣는다는 점입니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든 늘어지게 하든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은 뒤 얘기합니다.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거창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의 마음에 꽃씨를 심어 그 꽃씨가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기보다 자그맣게 피더라도 상대방이 힘들 때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고운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 두 아이를 키우는 친한 누나가 있어요. 5살 남짓한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워서 볼 때마다 신기했는데요.
누나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말썽을 잘 안 피우는데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면 누나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렇지 뭐 라며 웃어넘겼어요. 누나의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인 민지가 그날따라 겁 사줘, 장난감 사줘, 이쁜 인형 사줘라며 무언가를 사달라고 누나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이럴 때 제가 봤던 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안 돼, 사람 많은 데서 떼쓰지 마. 혹은 저번에도 사줬잖아. 어떻게 매번 사주니? 라는 식의 욕구 원천 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좀 달랐어요.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사줄게. 그런데 민지야, 민지가 사달라고 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민지 생일에 살 수 있어. 잘 골라야 해. 알겠지? 그러자 떼를 쓰던 민지가 얌전해지며 응, 알겠어요, 엄마. 라고 얘기하더니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나는 민지에게 욕구 원천 차단보다는 다른 대안제시라는 현명한 방법을 쓴 거죠. 전자의 경우에는 아예 머릿속에서 사조와 안 사조의 개념이 대립하게 됩니다. 사줘도 본전이고 안 사주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아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방법은 아이의 욕구를 차단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아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는 섭섭함보다는 어떤 걸 골라야 제일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주변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굳게 닫혀 있을 것만 같던 마음의 문이 따뜻한 노크에 의외로 쉽게 열려 본인도 상대방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스타 강사 김창옥 교수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창옥 교수가 말하는 모국어란 어릴 적 부모가 그 사람을 대했던 말투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체득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 습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투, 타인을 대하는 예의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처세술, 말 잘하는 법, 인간관계 기술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며 잊지 않고 메모하고 평소에 좋다고 느꼈던 말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라도 따라해보는 일이죠. 그렇게 연습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편안하다, 현명하다, 센스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할까? 어떤 강연회에서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청산유수로 말을 잘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강사의 말이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백 번이나 강연을 한 베테랑 강사였고, 그래서인지 이야기는 막힘없이 술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도 머리와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상대에게 잘 전달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전해진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인상과 기억을 남기는 일인데 이 강사는 단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그저 매끄럽게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어떤 의미도 제게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라고 추워 올리고 있으니 알아차릴 계기가 좀처럼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중이 깨달음을 얻었거나 마음에 와닿거나 혹은 무언가를 배웠다고 느낀다면 강사의 메시지가 잘 전해졌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평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대화의 목적. 출판사 편집자로서 취재는 제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취재를 할 때 제가 꼭 지키려는 지침은 취재 대상이 슬슬 이야기해주는 대로 취재를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재하는 상대는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자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만 듣고 미팅 자리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편집자는 취재를 하면서 글의 주제를 넓히고 깊은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하나씩 던집니다.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대로 듣기만 하지 않고 독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상대가 먼저 하는 이야기 외에 더 많은 내용을 들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에게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얘기하다 보니 새로 깨달은 것도 있고 머릿속이 깔끔히 정리되었어요. 취재가 잘 진행된 경우입니다. 취재 대상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정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로써 진짜 흥미로운 정보를 얻어낸 것입니다. 저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에게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음을 잘 전달할 뿐입니다. 말의 목적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죠. 어쩌면 굳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잘 듣는 사람, 잘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목적에 맞는 전달의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꼭 말을 잘하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을 드러내면 장점이 돋보인다. 한 번은 고깃집에 갔는데 쇠고기의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있었습니다. 갈비, 등심, 우둔살, 살치살, 치맛살, 목심살, 설기살. 모든 부위가 다 맛있었지만 부위별로 각기 다른 맛을 비교하는 묘미가 있었습니다. 기름기 많은 부위와 살코기가 많은 부위의 맛과 식감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한 가지 부위만 먹을 때는 알 수 없는 각각의 매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고유한 매력과 가치는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른 것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본연의 특징과 매력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순위를 매기는 것도 비교입니다. 마트에서 판매 1위라고 적힌 상품을 보면 어느새 손을 뻗게 되죠. 비교의 기술은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기획보다 좋네요. 전년도 대비 120% 상승했습니다 등은 확실히 귀를 사로잡습니다. 비교는 다른 것과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는 안목도 길러줍니다. 방송작가이자 작사가로도 활약 중인 한 유명인이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가장 좋은 수준과 가장 나쁜 수준을 알고 있으면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단점이 일하게 하라. 초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셰프에게 메뉴를 추천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긴 건 좀 별로지만 맛은 아주 좋습니다. 셰프의 말을 듣고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냥 맛있다라고 건조하게 소개하기보다 못생겼지만 맛있다는 말을 덧붙이니 생김새의 단점과 대비되어 맛이 기대 이상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났던 것입니다. 배신과 반전의 묘미를 살려라. 도입이 서툴면 이야기가 지루해진다. 꽁트나 만담에는 도입과 결말을 이용한 기술이 자주 사용됩니다. 도입부는 이 다음에는 분명 이런 이야기가 흐르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도록 구성합니다. 반면 결말은 앞서 예상한 흐름을 완전히 뒤엎는 마무리로 의외성과 놀라움을 자아내거나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도 도입과 결말을 잘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전달하는 방법이 개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효과적인 전달이 목적이라면 도입과 결말 사이의 반전 요소나 의외성을 극대화해서 결말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더욱 부각하는 것입니다. 아래 두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1.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어. 2. 우리 아이가 8등급이었는데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더니 학원도 안 다니고 서울대에 합격했어. 주변 사람으로부터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와, 정말 똑똑하네요.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떨까요? 대체 어떻게 공부한 걸까? 어떻게 그런 짧은 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거지? 하며 단번에 관심이 생기겠지요. 도입과 결말의 기술의 효과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가 8등급이었는데 고3 때 열심히 하더니 학원도 안 다니고 도입, 서울대에 합격했어. 결말. 어떤 도입이 전제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결말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이어트 제품 광고입니다. 체중 80kg이었던 사람이 무려 20kg 감량에 성공. 다이어트 전후 몸무게를 비교한 것이죠. 이 역시 도입과 결말에 큰 격차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이후 몸무게만 제시되었다면 무엇이 대단한 건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이어트 이전의 몸무게를 알려주었기에 놀랍게 느껴지는 것이죠. 매력적인 도입과 결말 만드는 법. 그렇다면 도입과 결말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뺄셈과 덧셈입니다. 다이어트 제품 광고 사례는 뺄셈의 방식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태, 결말에 비해 반전, 변화의 폭이 큰 이전 상태를 도입부로 설정하는 것이죠. 반면 덧셈 방식의 도입과 결말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장어구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민물장어, 장어를 더 먹어보고 싶게 도입부를 넣어보겠습니다. 숯불에 구워 더욱 맛있는 민물장어, 숯불에 구워가 도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더 맛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볼까요? 창업일에 50년간 이어온 비법 소스를 사용해
숯불 장인이 만든 최상급 참숯으로 구운 맛있는 민물장어. 창업 이래 50년간 이어온 비법 소스, 숯불 장인이 만든 최상급 참숯으로 구운 이라는 표현 4가지가 도입장치로 들어갔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장어구이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똑같이 장어구이를 홍보하는 문구인데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도입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결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덧셈 방식입니다. 덧셈 기술을 일상에서도 활용해 볼까요? 이 운동화 가는 매장마다 매진이어서 10군데나 더 돌아다닌 끝에 겨우 샀어요. 인기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 운동화 인기가 엄청나네요 라고만 들을 때보다 그 운동화가 몇 배나 인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10시간 만에 작성했습니다. 그저 자료를 제출합니다라고 보고할 때와는 달리 얼마나 열심히 작성했는지 그 노고가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나요? 작성하는 데만 10시간이 걸린 자료라면 상대방도 대충 보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도입과 결말의 구조를 사용하면 일의 과정도 함께 보여줄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매장을 10군데도 넘게 찾아다닌 끝에 겨우 산 운동화. 시행착오를 거쳐 10시간 만에 작성한 보고서처럼 일의 과정이 선명하게 그려지면 같은 결과라도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를 위한 10가지 방법. 1. 천천히 말하기.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말하기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깊게 호흡하면서 말한다는 뜻이다. 호흡이 건강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고 요즘에도 다양한 호흡법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왜 호흡이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의학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되었다. 이 기계는 말초 혈관의 혈류량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다. 이 기계를 이용해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말초 신경의 혈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는데 순식간에 혈액의 흐름이 나빠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호흡이 얕아지면 혈류가 나빠지고 반대로 호흡이 깊어지면 혈류가 좋아지는 것이다. 천천히 말해서 호흡이 깊어지면 질 좋은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전달된다. 그 결과 뇌와 근육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머리와 몸이 맑아지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빨리 말하면 호흡이 깊어지지 못한다.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상승시킨다. 순간적으로는 의욕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이 길게 이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나빠져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부교감 신경까지 낮춰버리고 만다. 당신이 쉴 새 없이 빠르게 말하면 팀원 전체 업무 효율까지 내려가는 셈이다. 그래서는 팀의 구성원인 당신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2.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기. 등을 구부리거나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식사하면 소화불량이 잘 일어난다. 우리 몸에서 등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는 자율신경의 균형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등을 꼿꼿이 세운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걸을 때는 물론이고 책상 앞에 앉아 일할 때나 식사 중에도 자신의 등이 꼿꼿이 펴져 있는지 의식할 필요가 있다. 등을 바로 세우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기도가 곧게 펴져서 호흡도 저절로 깊어진다. 자세가 바르면 그것만으로도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더욱 자연스럽고 적절한 말투를 쓸 수 있게 된다. 3. 웃는 얼굴로 말하기. 마음이 초조할 때, 극도의 압박감을 느낄 때 특히 실천하길 권하는 방법이다. 웃는 얼굴로 말하면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힌다. 다양한 표정을 지었을 때 자율신경의 상태를 측정, 비교하는 실험을 했더니 미소를 지을 때 부교감 신경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진심을 담은 미소는 말할 것도 없고 입꼬리만 올리는 억지 미소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화를 내면 부교감 신경이 급격히 내려간다. 혈액도 끈적끈적해져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억지 미소라도 좋으니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려보자.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정신적, 육체적 역량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방법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율신경을 바로잡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의사인 나는 날마다 많은 환자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의사가 웃는 얼굴로 대하면 환자의 회복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의사가 하는 일은 검사, 약 처방, 수술 등 직접적인 치료만이 전부가 아니다. 환자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자율신경을 바로잡아 회복하기 쉬운 상태로 이끌어주는 간접적인 처치 역시 의사의 역할에 속한다. 환자는 대체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온다.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율신경이 망가진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의사로서 먼저 웃는 얼굴로 환자를 대해 나와 상대의 자율신경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 우리 몸은 무척 민감하고 섬세하다. 내가 먼저 미소로 대하면 상대방도 미소 짓게 되면서 자율신경이 바로 잡힌다. 실제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의사가 웃는 얼굴로 친절한 말투만 써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혀서 진료가 저절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 주위 사람들 중에서 힘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늘 웃는 얼굴로 말하지 않던가. 4. 억양을 넣어서 말하기. 간혹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실수를 저질러서 비난받거나 교섭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분위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단조로운 말투보다 억양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상대가 불같이 화를 낸다면 정말로 면목 없습니다 하고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 정도로 억양을 넣어서 말해보자. 단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지나치게 몰입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잃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말투가 나오고 만다. 한 발짝 떨어져서 상대와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자신의 말투와 상대의 표정을 관찰해보자. 물론 평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굳이 억양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과 자신 모두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굳이 말투를 의식하지 않아도 거의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바꾸고 싶고 현재의 화제를 일단락 짓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억양을 넣어서 말해보자. 말투가 바뀌면 분위기도 전환된다.
억양을 적절히 넣어서 말하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 5. 1대2 호흡법으로 말하기. 중요한 협상이나 프레젠테이션, 마음에 둔 상대와의 데이트를 앞둔 경우라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자극받아 호흡이 얕아지기 때문에 혈류가 나빠지고 사고력, 판단력, 발상력도 떨어진다. 그 결과 평소 쓰는 말투가 아니라 어색한 말투를 사용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의사의 일도 긴장의 연속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수술이나 몹시 까다로운 대수술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가 몹시 긴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명의들은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한다. 왜일까? 이는 호흡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한 번 들이쉬고 2번 내쉬기, 즉 1대2 호흡법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무척 높은 상태로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밀한 작업을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다. 1대2 호흡법은 무척 간단하다. 1. 3에서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2. 6에서 8초간 입을 오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는다. 3. 이것을 5에서 7회 반복한다. 숨을 내뱉을 때는 최대한 천천히 길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목 부분에 있는 압력 수용체가 반응해서 부교감 신경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코 호흡과 입 호흡 중에서는 코 호흡을 추천한다. 코 호흡을 하면 코 안에 있는 점막과 털 등 물리적 장애물이 공기 중의 먼지와 병원체를 걸러주기 때문이다. 또 건조한 공기에 알맞게 습도도 맞춰준다. 그리고 말을 내뱉을 때에는 최대한 톤을 낮추자. 톤을 낮추면 턱이 내려가면서 자신의 발끝이 보이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보이지 않으면 말투도 마치 땅에서 발이 붕 뜬 것처럼 가벼워지기 쉽고 반대로 자신의 발끝이 보이면 언행도 차분해진다. 인생이 걸린 중요한 승부를 펼칠 때는 1대2 호흡법을 유지하면서 낮은 톤으로 말해보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율신경이 바로잡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